끼릭하는 소리와 함께 연산의 손이 팔을 잡은 채 뒤로 당겨졌다. 좌중 누구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연산의 노기는 얼굴 가득했다. 화살촉 끝에 서 있는 상대는 직언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노환관, 김처선. 활시위는 팽팽하게 당겨져 찬찬히 떨리고 있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술은 초조하게 타들어갔지만 김처선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은 지금까지 7분의 임금을 모셨으나 지금의 임금님처럼 하신 분은 없었다고 했다. 연산의 이마가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더니 일순간 입 끝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와 함께 손이 활시위를 놓았다. 화살은 그대로 날아가 노환관의 어깨에 꽂혔다. 좌중이 술렁거렸지만 처선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은 이미 늙어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임금께서 오랫동안 임금 자리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고개를 숙인 채 조금씩 떨리던 연산의 모습을 대신들은 의아해하며 쳐다보았다. 떨림은 차츰 웃음으로 바뀌었다. 웃음이 멈춘 곳에 정적이 감돌았다. 왕은 명을 내렸다. 김처선의 다리와 혀를 자르라는 것이었다. 다시 좌중은 술렁거렸다. 가혹한 명을 물러달라는 신하들의 청에 연산이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명을 내렸다. 다리와 혀로는 부족하니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몸뚱이는 금수의 먹이로 던져주라는 것. 그렇게 55년간 7왕을 모신 환관은 육신이 갈갈이 찍혀 최후를 맞았다. 그리고 연산의 관길은 이제 시작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작을 하기 전에요. 뭐 예고를 저희가 글을 통해서 드리기도 했지만 처음 좀 낯설어하는 뭐지 지금 이 포맷 하시는 분을 위해서 바로 모시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닉을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역사요괴 나영환 선생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요괴 나영환 선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요괴인가요? 원래 역사 요정이 아니었나요? 네, 요정이라는 이미지가 저 좀 잘 안 어울리고요. 네네네. 또 요괴는 사실 딱 보면 어떻게 보는 이미지가 양면 이미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무섭게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미지에서는 누군가 하지 못할 말을 갖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네. 저 스스로 요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약간 붉은 악마 같은 느낌도 좀 좀 나고요. 그런 느낌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나영환 선생님은 소설 속 역사, 소속사에서 좀 고려사 편을 고려사는 끝이 냈고요. 네. 지금 현대사 편을 갖다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셨나요? 네. 준비 중인 얘기까지만 들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번 때 첫 회 이제 표창원 모시고 네. 첫 회 방송을 했고요. 건국 관련된 거 네, 하셨죠? 건국절을 네. 이제 48년을 볼 거냐, 19년을 볼 거냐 그 논쟁을 했고요. 네. 네,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현대사를 한 16부작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들과 만나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랑아쌤은 그 전공은 사실은 서양사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서양사 쪽은 아니고요. 한국사 쪽은 맞는데 네. 이제 두루두루 좀 나이가 먹으면서 사실 동서양의 철학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전공 쪽으로는 또 약간 그 우리나라 동양 철학 이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같은 맥락으로 좀 다 두루두루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라이언 선생님하고 뭐를 하면 크라임에서 최대 콜라보가 나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이 시리즈 역사와 크라임 콜라보. 네. 역사 속에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라이언 선생님의 팩트와 날카로움이 섞여 있는 설명으로 들어보고 교수님의 또 기저에 있는 심리 어떤 그런 분석들 이런 걸 또 함께 섞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네. 우리 배 교수님 개인적으로 저는 좀 팬이고 또 배 교수님이 좀 사실 날카로움을 이야기하셨는데 되게 굉장히 과찬이시고 사실 날카로움하면 사실 배 교수님이 더 날카롭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는 편입니다. 제가요? 세상 온화하게 좀 웃고 계시죠, 네. 교수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시작을 누구로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라이언 쌤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 진짜 궁금하다. 이야기를 제가 사실 저는 여갈모시거든요. 역사 좀 잘 모르는데 네. 몇 가지 일화를 저한테 좀 들려주셨는데
연산군이 이런 일화가 있었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네.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대중분들도 궁금해하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 인물로 이 연산군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읊었던 내용은 이제 당시 시대상을 좀 감안해서 제가 좀 극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연산군이 노환관을 활로 쏴서 이 시신을 이렇게까지 훼손해서 죽여라 라고 명을 했다고. 실제는 어땠나요? 뭐 지금 우리 김 PD님께서 앞에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거의 팩트와 거의 근접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연산이 김처선에 대한 어떤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를 어려서부터 봤던 남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나를 갖다가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연산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을 결핍된 상태로 자라났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주위 사람들이 나의 적이다라는 어떤 불안감? 어떤 이런 것이 굉장히 심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처선이라는 환관은 어려서부터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자기를 보다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김처선을 죽였던 시기가 거의 연산이 폐위되기 거의 바로 1년 전이에요. 네. 야,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 사람마저 나를 배신한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한 건 아닐까? 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공포감과 두려움이 오히려 김처선을 더 잔인하게 죽이게 됐던 측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상대방에 대한 애정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그 혐오의 심리 이게 탁 넘어가고 공존하고 이런 심리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김처선이란 사람을 글쎄 이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융합된 존재? 저는 뭐 그런 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연산한테 김처선은 아주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잘 모르는 어머니보다는 오히려 부모 같은 존재였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든 과거든 친족살인에서 특히 그 존속살인에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잔혹하게 죽입니다. 자기 네. 부모를. 네. 오히려 비속살인보다는 존속살인이 굉장히 그 잔혹한 것은 특히 이제 뭐 얼굴 부위라든가 목 부위라든가 뭐 아주 가혹할 정도로 하는 것은 거기서 자기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 싶은 자기인데, 근데 그것을 그 아주 가혹하게 죽임으로써 부족하고 미흡하고 별거 아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행위로 그런 부모를 죽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김처선한테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동일시되는 거죠. 네. 동일시되고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아주 심각한 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연산을 저희가 뽑은 이유는 이제 뭐 흔히 생각하는 연산, 뭐 광기, 피 묻은 적삼,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되는 키워드, 뭐 색정,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의 드러난 면 가지고 다루기에는 좀 이게 한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 좀 복잡다단하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좀 드라마가 좀 풍부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다뤄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시작하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연산의 이미지와 좀 다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영민했고 그리고 조금 사람들하고 백성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정의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측면의 일화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 2년 초계군수 유인홍의 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중에는 그녀의 죽음에 유인홍의 첩 무적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인홍은 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파악할 생각도 없이 그대로 일을 마무리하려 하였고 주변에서 오히려 유인홍의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합천에서 한양에 있는 연산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연산은 이에 유인홍을 직접 한양으로 불러 취조토록 했습니다. 연산은 관련자 모두를 의금부로 잡아다 조사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유인홍이 의금부에 나타났습니다. 유인홍은 자신의 딸이 허락도 안 받고 종에게 줄 상묘미를 면포로 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꾸짖었더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밥을 먹지 않아서 또 혼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이 시관으로서 다른 고을에 간 사이 딸이 칼로 스스로의 목을 찔러
자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첩이 죽였다고 오해를 해 심히 원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직접 8가지 질문 내용을 만들어 신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고를 받는 다른 왕들과 달리 직접 사건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들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유인홍의 눈치를 보는 것이니 유인홍을 잡아 가두라 명했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던 연사는 한 가지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유인홍의 말 중 자살한 딸이 입고 있던 새 옷에 피가 묻는 것을 피하려고 헌옷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칼로 목을 찔렀다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옷에 피가 묻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며 유인홍을 계속 추궁할 것을 명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던 3월 29일 유인홍이 첩 무적과 업문으로 주고받은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유인홍이 무적이 자신의 딸로 인해 잡혀가 고초를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변명해야 되는지를 상세히 일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유인홍의 첩 무적이라는 사람이 있고 유인홍의 딸이 죽었는데 아마 지금 이 목에 자상을 입고 죽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좀 이상한 행동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중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나 봐요. 이 첩에 관련된 어떤 무엇이 있었다. 근데 이 소문이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왕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나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어떤 일이 당시에 있었나요? 이거는 지금 우리 김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분명히 자신의 친딸이 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이제 살해가 된 부분들을 갖다가 결국 자결했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결국 주장하는 장면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자신의 친딸이 죽었으면 이거를 갖다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저작거리에 굉장히 많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이런 사건을 왜 연산이 직접 나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건의 결과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앞서 있었던 아버지 시기 때 사실 유교 정치가 굉장히 확립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대 사건이었던 어우동 사건도 그 아버지 시기 때 있었던 최대의 결국 섹스 스캔들로 우리가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아마 연산은 지금 집권 초반이었고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당시에 유교 정치가 더욱더 강화되고 조정 내부에서도 이런 유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처벌을 원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작거리의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살인사건. 조선이란 나라가 충과 효의 근간을 뒀던 나라인데 이런 충효가 사실 결국 그 유교에 해당되는 분들이 조금 흔들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아마 연사는 이런 사건을 자기가 직접 해결함으로써 결국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유교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어떤 포석도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사건 또 자체로 또 들어가 봐서 보통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하들이 뭐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아니면 뭐 저렇게 하도록 해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 연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신문 내용은 이렇게 하고 그 신문한 내용 가서 읽어보고 이건 이게 이상한데?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게 좀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사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 교수님이 처음 뵀었는데 네. 배 교수님이 이제 그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프로파일러하고 이제 사실 예전에 탐정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었다. 근데 이제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프로파일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연산 자체는 어떤 좀 탐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사실 어린 시절부터 개인적인 자신들의 어떤 기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조라든지 또 세종대왕 같은 분들도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아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배 교수님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냉철하게 조사하는 면모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 조금 신기하게 여겼던 이유는 연산이 워낙 우리가 기억했을 때 패륜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반전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비이성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대중들은 네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좀 접근을. 맞습니다. 네. 제가 좀 탐정을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 어린 시절 읽었던 탐정에 비유하면 약간 루팡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연산에 대해서. 그래서 연산이 어떤 그런 8가지 항목을 통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연산 자체의 어떤 치밀함, 연산 자체의 어떤 주도 면밀함이 분명히 묻어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뒤에서 계속 보여줄
연산 자체의 행동 하나하나는 항상 포석 있는 정치적 게임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 연산은 그런 면모가 아마 이런 사건에 대해도 굉장히 충분히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 사건에 깔려 있는 진실은 이 유인홍의 정실이 이제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네네. 외동딸만 있고, 근데 이제 첩이 그럼 이제 무적이라는 첩이 있는데 그 네, 양반이 그렇죠. 이제 안주인 노릇을 하게 된 상황에서 이 지금 남편은 계속 출장 같은 걸 찾았고, 많았죠, 예. 네, 그제 남자종하고 간통을 첩이 했죠. 저질렀는데 네네. 그 모습을 딸에게 딸이 들켰다. 봤죠. 예. 이게 지금 백스토리가 깔려 있는. 팩트죠. 예, 딸이 네. 봤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들키지 마라. 가장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킨 거 매수가 안 되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은 매수가 됐을지 몰라도 결국 그 아버지 친딸에게 이것을 들킨 것을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살해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 사건 자체로도 좀 그 심리적으로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연산이 대처한 방안을 보고 연산에 대한 캐릭터 어떤 것을 좀 알 수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글쎄 뭐 이 상황을 보면은 유인홍이 딸이 자결을 하려고 하면은 헌옷 입고 하진 않겠죠. 새 옷을 입고 했는데 왜 거기에 이제 이 상처라든가 아니면 헌옷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이 유인홍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헌옷을 끼고 하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죽일 때는 그 무적에 상관했던 네. 누구가 칼로 찔렀겠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범죄의 재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연산은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았던 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원나라에서 유래했던 무언록, 그 다음에 뭐 신주 무언록 시리즈가 계속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세종 때 초기에 우리나라로 지금의 의학 법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기초적인 지식은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것이고 왕가에서는 아마 그것들을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산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의 법과학의 신문 수준에 관련된 부분 알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나라에서 왔던 무언록이 주역을 달고 그 다음에 뭐 후디에 이제 정약용에 의해서 아주 뒤에 후기에 이제 신주 무언록 시대로 넘어오지만은 실제로는 초기에도 왕가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를 이 영민한 연산은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 사건을 이렇게 재구성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 나는 건 그런 거죠. 말을 듣는 것과 실제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니까 어떻게 딸이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옆에 헌옷이 있었고 거기에 쓸린 자국이 있는데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유인홍이 그게 아니라 이제 피가 묻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헌옷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끼워갖고 했어요 하는데 실제로는 무적에 상관했던 남자가 이쪽을 돌려서 칼로 제압한 다음에 칼을 찔렀겠죠. 그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느낌이 확 온 연사는 저놈들이 죽였구나 네. 라고 하는 걸로 제기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서 앞에서 걸린 건 그거예요. 왜 의금부였을까? 네. 그러니까 보통은 포도청이잖아요. 그래서 의금부는 제가 알기로는 영모 사건이라든가 임금이 직접 그래서 그랬나? 이건 나영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의금부에 잡아 조사를 해놨다. 그러니까 2차 조사나 3차 조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의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수도 좀 있고 이용을 했다 이 사건을.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유인홍의 첩이 노비였을까? 노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깔려있는 백스토리 하나는 이 유인홍의 첩이 당시에 유인홍의 아이를 잉태 중이었다라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생명 경중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당시에 종모법이 아니었죠, 선생님.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모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자식이라 그래도 그걸 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만약에 종모법이라고 하면 노비였다고 하면은 말하자면 딸을 죽일 이유가 없죠. 이게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조선 전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의 말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게 기록에 제가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왕이 이제 승정원의 이제 정교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인홍은 비록 문신이나
그 마음과 행실이 이러하니 어떻게 임금을 섬기랴. 내 생각으로는 인홍이 매우 어지지 못한 자이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케이스로 이렇게 예를 드네요. 일단 지금 우리 배 교수님 말씀을 좀 받아서 이야기를 제 생각을 좀 얘기하자면 여기는 네. 또 다른 가설을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우리나라 남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뭐 보편화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부인과 사별을 하고서 새로운 부인을 얻게 되면은 그 새로운 부인의 아들들, 그러니까 새로운 부인의 어떤 수생들에게 상당히 더욱더 애정을 쏟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륙 보면. 이성계도 네. 첫째 부인에 있는 소생들보다는 둘째 부인 어떤 강씨 부인에게 낳은 어떤 방석과 방번에게 더욱더 애정을 쏟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례는 역사로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잉태되었다라는 거, 새로운 첩에게서 얻은 그 뱃속에 아이가 잉태됐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 유인홍에게 좀 직접적 영향을 끼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연산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역사적 기록에 보면 연산은 어려서 사실 되게 출중한 세자도 아니었고 멍청한 세자도 아니었고 그냥 사실은 아주 그 좀 특이한 점이 없는 그냥 평범한 세자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공부에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 공부라는 건 유교 경전 공부예요. 우리 배 교수님도 어린 시절 때 사실 막 기본 뭐 어떤 공부에 관심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흥미진진한 공부에 좀 관심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네. 의학서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흥미진진하잖아요. 약간은 유교 경전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서적에 좀 관심을 가졌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역사적